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커피의 문화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커피가 유럽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들, 그리고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가까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커피가 유럽인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하우스가 유럽에 막 확산되던 이 시기는요, 계몽주의 시기죠. 계몽주의가 유럽을 풍미하던 시기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기를 특징 짓는 문화적 현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잦아지고 의사소통이 또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제가 독일 역사가 이모프의 문장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계몽주의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편지라든가 출판물을 통해서 유럽 바깥의 세계, 특히 이제 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유럽 바깥의 세계와도 활발한 사상의 교환, 의견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계몽주의 시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전통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에 전통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느냐, 사람들 간의 만남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완전히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의 만남은요, 대부분 친족 집단 내부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공적인 만남 혹은 정치적인 성격의 만남이었죠. 예를 들면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외교관으로서 외국 대사나 외국의 군주를 만난다든가 이런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도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18세기에 커피가 문화로 막 자리 잡던 이 시기죠. 이 시기가 되면 사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사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친족 집단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의 형태를 우리가 사교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용어로 사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교에 대한 설명을 한번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풍속사가 비초키의 말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부 사람, 적어도 같은 친족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 연회와 파티,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예술과 관련된 모임, 문화적 논쟁과 학문적 토론 등이 사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전 세기까지 거의 만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18세기가 되면 서로 지금 나열한 이런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활발하게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교라고 합니다. 자, 이 사교 문화가 18세기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탄생했던 원인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파리 외곽에 파리의 최상층 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죠. 이 사람들은 생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특권계층이고 세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다면 하루 종일 뭐 연회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사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근데 18세기에 유럽 문화를 선도했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중에도 베르사유 궁전의 이 귀족들의 최상층 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 왕족과 귀족들의 이거를 다른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이 사교라고 하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모든 것을 모방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입는 옷, 거기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가발, 그리고 심지어는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용하던 프랑스어 액센트까지 따라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베르사유 궁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교 문화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8세기의 판화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교 문화의 확산 정도를, 확산 양상을 잘 보여주는 판화 작품인데요. 참고로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6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교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몸치장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카드놀이 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카드놀이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무도회 장면 같죠? 남녀가 만나서 춤을 추는 장면도 보이고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는 장면 등등 당대의 사교 문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 서로 만났는가? 사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극장이죠. 극장. 극장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교의 장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 앞쪽이 지금 공연하는 곳이고요. 지금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층으로 부스가 마련되어 있죠. 이 부스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사교를 즐겼던 것이죠.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회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모임이죠. 지식인들의 사교 장소였습니다. 학회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의 회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프리메이슨은 쉽게 설명드리면 계몽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이성의 활용을 강조해 왔죠. 이 이성에 대한 강조가 이성에 대한 숭배로까지 이어진 경우. 그래서 보시면 프리메이슨의 회랑에 가보면 소크라테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 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회랑도 중요한 사교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가 있죠. 아까 저희 판화에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듯이 귀족들이 산책을 나가는 일, 산책을 나가서 사교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도 있죠. 정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장도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가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이외에 그 외곽에 몇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죠.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서 며칠씩 거기서 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교를 즐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롱이 또 중요한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교의 많은 장소들은 가정 바깥의 장소, 집 바깥의 장소라는 거죠. 살롱은 귀족들의 저택 안에 마련된 사교의 장소입니다. 바깥에서 계속 만나다가요, 이제 귀족들이 집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집 안을 손님을 맞기 위해 꾸미기 시작하고, 그래서 18세기에 유명한 살롱 문화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를 몇 개 감상을 해볼까요? 자, 드트로이의 문학 살롱입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이 어느 귀족 가문의 저택에 모여서 문학과 관련된 책을 손에 들고 있죠. 문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당대 사교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마르텔리 가문의 살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택 안에 여러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저택의 벽면을 보시면, 이 살롱의 벽면을 보시면 예술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죠. 자신의 가문이 이룬 부를 과시하는 것,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가 수집한 예술 작품들을 과시하는 것,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사교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사교 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바로 우리의 강의 주제인 커피하우스가 가장 중요한 사교의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써놨죠. 커피하우스도 사람들이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커피하우스는 어김없이 그 도시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커피를 많이 팔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보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쉬운 장소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커피하우스의 탄생에서부터 모임을 위한 장소로 탄생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일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유럽 최초의 카페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베네치아의 커피하우스 카페 플로리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네치아 지도인데요. 베네치아는 석호 안에 만들어진 도시죠. 운하의 도시입니다. 베네치아를 가시면 이 운하 사이로 배가 지나다니고요. 이게 베네치아인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이 베네치아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 자리가 바로 카페 플로리안이 있는 자리입니다. 베네치아의 도시 한복판입니다. 이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 그 유명한 산마르코 광장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만남의 장소죠. 여기가 이 산마르코 광장.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관광객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일단 여기서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 장소입니다. 최초의 카페가 바로 생긴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왜? 만나기 쉬운 곳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사교의 장소들을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커피하우스는 앞서 나열했던 다른 모든 사교의 장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하나 갖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극장, 학회, 프리메이슨의 회랑, 산책로, 정원, 별장, 살롱과 다른 뚜렷한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교의 장소로서 커피하우스는. 뭘까요? 원래 사교의 탄생이란 것은 사교 문화의 탄생과 확산은 귀족 계층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교라는 것은 귀족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나열한 여러 사교의 장소들은 전부 다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교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극장에 출입하는 것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극장 소유주들도 귀족이었고요. 자기가 아는 귀족들만 초대했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별장도 마찬가지죠. 일반 평민들이 별장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롱도 귀족들의 저택 안이죠.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커피하우스는요. 커피하우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다른 사교 장소들과 달리 신분과 계층 상관없이 여기를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뒤섞이고 어울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커피하우스가 사교의 장소로서 커피하우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유독 커피하우스에서만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또 같이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커피의 가격 때문입니다. 커피의 가격이 굉장히 쌌죠. 예를 들면 아까 극장에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것과 커피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당시 사람들이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다. 영국에서요.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펜이라는 건 이제 동전 한 잎을 의미합니다. 동전 한 잎만 내면 거기 가서 당시 사회에 관한 지식을 듣고 토론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동전 한 잎이었다는 겁니다. 커피의 가격은.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부 다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가장 많이 출입했던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특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외출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시기의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던 거죠. 17세기까지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활동 영역은 전적으로 가정 안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17세기 유럽에서 널리 떠돌던 하나의 속담을 한번 인용해 볼 건데요. 여성들이여 외출하지 마라. 그대는 결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의 바깥 생활을, 사회생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18세기가 되면서 이 계몽주의 시기에 사교 문화가 널리 확산되죠. 사교라는 문화가. 이게 사교라는 이전엔 없던 새로운 만남의 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죠. 사교라는 만남의 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18세기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여성들이 물론 아까 제가 나열해드렸던 여러 사교의 장소들을 다 방문을 했겠지만 특히 커피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커피하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커피하우스는 이성교제를 상징하는 장소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열리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여기 진출하면서 이성교제의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유럽에서.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유럽은 달랐을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족 가문들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딸의 이성교제를 막기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수녀원에 감금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이게 전통사회의 상황인데 사교라는 만남의 장이 생기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제 이성교제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었죠.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베네치아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베네치아 지도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베네치아는 전통적으로 베네치아의 귀족들은요, 도시의 외곽에 거주했습니다. 아까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베네치아 시내고요. 전통적으로 귀족들은 외곽에 거주했습니다. 도시는 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정치적 활동,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외곽에 살더라도 귀족들이 어떤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시내를 나와야 될 경우가 있었죠. 그럴 경우 이제 뭐 말과 마차를 불러서 시내로에 들렸다가 다시 외곽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는데, 이따금씩 이렇게 시내에 나온 베네치아의 귀족 여성들은 어김없이 카페 플로리안, 아까 소개해드렸던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 뿐만 아니라 여러 카페들이 많았죠. 당시에 이 카페들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성들과 교제를 했죠. 그래서 18세기의 카페 플로리안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이성교제, 자유연애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자, 그런데 당시에 베네치아와 이탈리아의 문화는 어떠했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사교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속의 타락, 특히 성풍속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은 반종교개혁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도가요,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이 로마 가톨릭의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의 그리스도교 종파는 단 하나였죠. 로마 가톨릭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노란색이었겠죠. 근데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고요.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칼뱅,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저마다 자신의 종파를 세워서 독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루터파가 독립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칼뱅파가 확산된 지역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칼뱅파가 확산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성립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성공회라고 부르는 영국 국교회가 성립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당시의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자신이 유럽 전역에서 행사하던 영향력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반종교개혁입니다. 반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은 유명한 트리엔트 공의회인데요.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라는 지역에서 가톨릭 고위성직자들이 모여서 자,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가톨릭 교회는 대처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트 종의회에서 결의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의되었는데요. 수많은 결의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으로의 회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이전에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부정했던 가톨릭의 교리를 재확립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종교개혁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면벌부의 판매였죠. 면벌부를 판매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면벌부 판매를 포함한 성직 계층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타락을 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풍속을 단속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의가 되었습니다. 반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6세기인데요. 그 이후로 계속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가톨릭 교회는 풍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풍속을 강박관념을 가진 듯이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교 문화가 확산이 되었을 때, 처음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열렸을 때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그리고 굉장히 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유연애 남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연애를 즐기는 베네치아의 카페는 타락의 온상이었겠죠. 이 가톨릭 교회가 볼 때는,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이 볼 때는 타락의 온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베네치아의 카페들을 바라보았고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당시 성직 계층들이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 베네치아 정부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이 카페에 입장하면 안 된다. 이걸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켜졌을까요? 네,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보수주의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커피하우스에 이렇게 빈번하게 출입하던 계층들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우커스의 All About Coffee라는 저술이 있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에 가시면 산마르코 광장이 있죠.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건 이제 카페 플로리안이 있는 장소고, 카페 플로리안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 커피하우스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그 중에 스파데리아라고 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출입하던 고객들이 당시 이 커피하우스를 경영하던 인물은 안칠로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경영자에게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의 교환을 위한 장소를 커피하우스에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안칠로토는 거절했어요. 근데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화인데요. 이 일화는 뭘 보여주느냐. 커피하우스의 경영자는 당연히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커피를, 당시 인기가 높은 음료였던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러나 이 경영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커피하우스에 출입하던 고객들은
경영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요구로 이 장소를 찾았었다. 이거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하우스에 간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객들이. 이들이 요구한 것, 자유로운 생각의 교환, 이것이 이들의 필요였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커피하우스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대화가 일어나죠. 지식인들이 여기 많이 출입하게 된 것에는 아마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커피는 정신을 일깨우고 잠을 쫓고 머리를 맑게 하고 이성의 활동을 촉진하는 음료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커피가 널리 확산되게 된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기에 적합한 음료다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여기를 많이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곳은 서점과 인쇄소였습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오늘날에는 사실 여러 매체가 있죠.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보급되고 유통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인쇄물이었습니다. 인쇄물. 그래서 지식이 생산되는 곳이었죠. 서점과 인쇄소는. 거기에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 18세기가 되면 커피하우스가 과거 서점과 인쇄소가 했던 역할을 광범위하게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커피하우스에 이렇게 빈번하게 출입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 바로 커피하우스가 당시 미디어 센터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커피하우스에 가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읽을 거리가 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많은 경우에 커피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합니다. 일종의 언론기관 역할도 했던 것이죠, 커피하우스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피 가격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이어도 여기에 가서 동전 한 입만 내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여기서 모두 알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언론기관, 일종의 미디어 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고 지식인들이 커피하우스에 많이 출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가 18세기의 커피하우스의 양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중세 광장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18세기의 커피하우스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모두가 아주 접근하기 쉬운,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는 만남과 대화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동전 한 입만 지불하면 성별과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거길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또 그곳에 비치된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소식, 유럽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광장의 역할과 꼭 닮아있다. 18세기 커피하우스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음료로서의 커피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